네, 안녕하십니까. MRONJ의 보존적 치료와 부가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암면외과 김재영입니다. 20분 정도의 강의라 내용에 약간 제한이 있지만 여러 문헌들과 짧지만 제 경험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은 2003년 막스에 의해 발표된 이후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이라고 명명되었고 2014년에 미국 구강암면외과 학회 포지션 페이퍼에서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골다공증 약물을 확인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2,200만 원 배상 판결이 난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잘 확인을 하시겠지만 발치나 임플란트 전에 꼭 약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악골괴사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 구강암면외과 학회에서는 현재까지 3번의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2014년,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에 그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발표 시마다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포지션 페이퍼에서는 첫 번째, 현재 또는 과거의 항흡수 약제 단독 또는 면역조절제나 신생혈관 억제 약물을 동시에 투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 두 번째, 8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내, 구강 외 누공이나 노출된 골이 있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턱뼈로 전이된 악성 종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14년에 발표 시에는 항흡수제 또는 신생혈관 억제제를 사용한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환자들도 MRONJ로 보았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약제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는 항흡수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서 MRONJ로 환자가 진단이 된다면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그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이 확정된 것은 아님을 볼 수 있고요. ONJ의 스테이지에 맞는 접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발표되고 있는 많은 논문에서는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먼트 그리고 서지컬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구강암면외과 학회 포지션 페이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non-operative therapy나 operative therap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non-operative therapy는 conservative management 그리고 surgical management는 이제 operative therapy 요거를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non-operative therapy, conservative management에 대해서고요. 그 뒤에 있는 서지컬 매니지먼트와 오퍼레이티브 세라피는 김민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를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먼트라고 할 것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강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스스로 낫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라고 할 것인가? 치료라는 것이 쭉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칼로 못 자르듯이 어디까지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된 문헌들에서는 장기간일지라도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항생제를 투여하고 구강 내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액티브 디지즈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구강암면외과 학회의 포지션 페이퍼에서는 노출된 골에 대해 국소적인 상처 관리를 하고 항균제가 포함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며 움직이거나 잘 형성된 부골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거를 하는 것을 보존적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모든 3가지 병기가 있죠. 이 모든 병기에 걸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병기에 따라 필요시에는 통증 조절과 항생제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표를 요약을 해드리면 모든 병기에서 보존적 치료를 해서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종료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병기가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지만 병소가 악화되거나 하면 병기를 다시 분류하거나 아니면 상위 병기에 부합되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비수술적 치료는 특히 심각한 동반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환자를 완치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그 노출되고 괴사된 골이 부골화될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하고 안심시키며 통증을 조절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짧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MRONJ로 진단이 돼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시행한 치과의사나 아니면 약제를 처방한 의사 둘 중에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 모두를 좀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 처음부터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자도 당황하게 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치과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원망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적절히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술적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보존적 치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를 경구로 투여하고 클로렉시딘과 같은 가글을 사용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표면에 있는 부골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논문들을 살펴보면 병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지만 수술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서 부가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완전한 치료를 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도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보다는 가능한 한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골을 제거할 때 떨어져 나온 부골이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부골이지만 표면적인 부골을 제거를 할 때 부골뿐만 아니고 주변 골들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보존적인 치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효용성이 없고 뭐 알아두거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양내과에서 하악골 통증을 주소로 의뢰된 환자입니다. 브레스트 캔서 환자였고요. 멀티플 메타스타시스가 있어서 데노스맙을 한 달에 한 번씩 총 16회를 투여하였습니다. MRONJ가 의심이 되지만 메타스타시스인 경우에 항암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 질환과의 관별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동요도가 심한 양측 견치를 발치하였습니다. 견치는 수술 당시에 손으로도 이렇게 발거될 정도로 동요도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와 발치 전 환자에게는 병소가 좀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조직 검사 후에 2주 후에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 전에 없었던 보시는 것처럼 전에 없었던 피스출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1개월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요. 하악 우측 부위에 약간의 부골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적 골절도 살짝 걱정이 되고 구강의 병소에 대해서 소독을 계속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좀 걱정될 것도 같아서 뭐 수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많이 했고 저 다른 교수님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환자는 크게 불편감이 없다고 해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환자분인데요. 60세 여자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브레스트 캔서랑 멀티플 메타스타시스가 있고 하악 우측에 저기 보시면 이제 설측으로 골이 많이 노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6번 발치 후에 저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렇게 됐었는데요. 제너럴 컨디션 문제로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먼트를 시행 중에 있고요. 네크로시스는 진행되고 있지만 환자는 통증의 악화와 이제 호전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됐었고 원래는 47번도 있었는데 자연 탈락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지금 큰 증상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45번, 6번 발치 후에 힐링이 되지 않는다고 왔었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봤더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한 10년 정도 먹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페이스메이커도 달고 계시고 수술하기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에 내원하고 며칠 있다가 낙상 그리고 엑스트라오럴 피스툴라가 발생을 해서 이제 보는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척추정형외과에서 봤고요. 포스테오럴 한 1개월 정도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정형외과에서도 처음에는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고령이고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하고 계시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일단 약 처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컨저베이티브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해서 보다 보니까 저 하악골 아래쪽이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일단 피스툴라도 어느 정도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계속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다 보니까 약간 부골이 떨어져 나오고 아래쪽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국소마 지하에 시케스트럼만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케스트렉토미를 시행을 하고요. 최근 8월 달에 이제 한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어느 정도 힐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부가적인 처치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고들에 따르면 뭐 오존 오일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우 레벨의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PRF, 뭐 PRP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RCT 연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뭐 이걸 하면 좋다 이렇게 딱 알려진 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로 부갑상선 호르몬의 간헐적 투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든지 간헐적으로 주든지 전체적인 본의 턴오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주로 코티칼본 로스가 일어나고요. 일부 조건에서는 트라베큘라본 로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간헐적으로 주면 코티칼 그리고 트라베큘라본 모두에서 아나볼릭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이용을 해서 골다공증, 골절, 그리고 난치성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동물 실험과 임상적인 연구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간헐적인 투여는 MRONJ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갑상선 호르몬 투여 시 골다공증 예방 효과와 함께 ONJ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치료법으로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분비내과나 아니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응증이 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동반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육종, 오스테오살코마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악성종양 환자에서는 골전이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환자분들께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내분비내과를 가시면 매일매일 피하로 배에 수술을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환자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막 얘기해서 보내놓으면 나 그거 못해요 이러면서 안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여 후에 2년이 지나면 본 포메이션 마커에 비해서 본 리졸션 마커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이유들로 2년 이상 투여하지 말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몇 가지 증례를 제가 같이 공유드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내원한 86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초진 당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발치 후 1개월째 이제 내원을 했고요. 우측 아래쪽에 힐링 임페어먼트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8주까지는 사실은 정의에 따라서 좀 경과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있다가 왔는데 힐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령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바이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옵시 결과는 만성염증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말에 이제 부갑상선 치료, PTH 치료를 위해서 내분비내과로 의뢰를 드렸습니다. 4개월 정도 포스테오를 사용을 했고요. 이후에는 디카맥스로
약을 바꿨는데 2017년 9월 이후에는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8월까지도 보시면 힐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출된 골이 구강 내로 관찰이 됩니다. 2017년 11월에 이제 첫 내원 후에 9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뭐 저거 잘 떨어져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부골 적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 때 사진이고요. 뭐 크게 무리되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3월까지는 힐링이 잘 이루어졌고요. 6월까지도 뭐 큰 변화 없이 잘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10월에 보니까 수술을 했던 뒤쪽으로 약간 골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소 마취하에 다시 제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뭐 큰 이상은 없었지만 1년 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내원하지 않으셔서 뭐 잘 지내시나 보다 했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최근에 동부위에 골수염으로 다시 내원을 하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떨어져 나온 부골입니다. 자, 두 번째 환자분은 74세 여자 환자분으로 상악 우측이 불편하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상악 우측 소구치 부위 치조제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있어서 의뢰되셨습니다. 오른쪽 위 잇몸에 잇몸이 아프고 살이 아프다. 그래서 한 6, 7개월 전부터 틀니를 끼우지 못하겠다라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의뢰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스펙 CT를 찍어봤는데 상악골 전체적으로 이제 업테이크가 보이고요.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조금 더 업테이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히스토리상 조메타랑 피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를 받았고 프롤리아도 투여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장기간 투여를 받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조직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괴사골이랑 만성염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덴처 자체도 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ONJ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발치를 하거나 한 병력은 없었지만 일단 MRONJ로 가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약을 투여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분비내과로 의뢰를 해서 PTH 투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계속 이제 괴사골이 보였고, 근데 뚜렷하게 뭐 시켄스트럼이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계속 경과 관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보시면 오른쪽 우측 지은의 염증이 좀 심했고 환자는 계속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 부분을 이제 긁어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크로틱 본과 이제 근만성 염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6월에 괴사골 제거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우측 부위는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 이후에 환자는 올 때 뭐 좌측이 아프다. 그다음 어느 날은 또 이 앞쪽 전방 부위가 아프다. 그래서 거기를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해보면 계속 부골이 떨어져 나와서 그걸 계속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에 드디어 이제 특별히 불편한 게 없고 잘 치유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6개월 있다가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 2월에 오셔야 되는데 사실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 의료급여 1종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이거는 오래 걸릴 겁니다, 치료가.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뭐 잘 안 낫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제 슬슬 저한테도 이제 컴플레인을 시작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급여 1종 환자라서 뭐 치료를 잘 안 해주냐 이런 말씀까지 하셔갖고 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런 거는 절대 없다, 그거랑 치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제 좀 잘 달래가면서 이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다행히 8월 달에 오시고 지금 이제 뭐 12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는 오시지 않은 걸로 봐서는 괜찮지 않나 싶고 틀니도 다시 장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완벽하고 빠른 치료는 어려울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약제를 투여하면서 좀 기다려보고요. 주기적인 환자 평가 및 세밀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투여 시에는 투여하는 것은 역시 부가적인 치료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사료가 되고요. 환자 매니지먼트만 가능하다면 개원가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좋은 치료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